반응 엔탈피와 화학평형 5번째 소단원 상평형 그림에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입니다. 상평형 그림은 화학1에서도 나왔었죠? 자, 상평형 그림이라는 건 상, 페이스, 물질의 세 가지 상태를 나타낸 그래프인데 온도와 압력을 축으로 해서 세 가지 상태가 어떤 온도, 어떤 압력에서 존재할 수 있고 어디에서 상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나타내는 그림이에요. 여러분들 책의 115페이지 그림 5-1에 물의 상평형 그림이 있는데 이게 주로 우리가 보게 될 상평형 그림이고 여기가 X축과 Y축이 있는데 X축이 온도, Y축이 압력이라는 걸 잘 기억을 해두세요. 우리는 일기압에 살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일기압 라인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고체, 여기가 액체, 여기가 기체인데 고체, 액체 사이에 요 그래프 있죠? 요게 고체, 액체 사이에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상황의 그래프인데 우리는 일기압에 살고 있으니까 일기압에서는 0도씨의 온도에서 상태 변화가 일어나요. 고체가 액체가 되거나 액체가 고체가 되는 물의 어느 점이 0도씨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물이 수증기가 되는 끓는 점은 일기압 상황에서는 100도씨에 그렇게 진행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사실 우리는 일기압에 살고 있죠. 여기 고체와 기체 사이의 상태 변화, 다시 말해 승화가 일어나는 상태 변화를 볼 수가 있는데 일기압에서의 물은 승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요거는 요 0.006 기압보다 기압 압력이 낮아지는 상태에서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물론 물질의 표면에서는 늘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얼음의 표면에서 살짝 승화 같은 것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전체가 다 승화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려면 기압이 0.006 기압 이하로 내려가야 한다라는 것 정도 알아두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이 물질들의 그림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수소결합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죠. 그래서 얼음이었을 때는 수소결합을 맥시멈으로 하고 있죠. 그리고 이 육각형의 형태를 형성하면서 이 안에 공간을 확보해서 얼음이 되면 물일 때보다 부피가 커지는 이런 상황이 되었었다라는 걸 지난번에 배웠고 그 다음에 물일 때는 이렇고 수증기일 때 기체가 되면 요 사이에 그나마 있었던 수증기 그러니까 물 사이에 수소 결합마저 다 끊어져서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상황이 된다라는 것들을 기억하면 돼요. 자, 그런데 요 지점을 하나 알아둬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지점을 삼중점이라고 불러요. 트리플 포인트라고 하는데 세 가지 상태가 모두 존재하는 지점이다 라는 걸 하나 알아두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일기압에 살고 있지만 사실 압력이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상황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만약에 훨씬 더 높은 압력의 상황에 존재하게 된다면 좀 훨씬 높은 압력의 상황이 존재하게 됐을 때 어는 점은 어떻게 돼요? 오히려 내려가고 끓는 점은 선생님이 막 삐뚤삐뚤 그리고 있는데 끓는 점 오히려 올라가는 이런 상황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럼 반대로 압력이 더 낮아지면 일기압보다 낮은 압력의 상태가 되면 어는 점은 어떻게 되겠어요? 어는 점은 높아지고 끓는 점은 낮아지는 이런 상황이 되겠죠? 요 압력의 변화가 어는 점과 끓는 점의 온도의 변화를 같이 가져올 수 있다. 물질의 상태가 온도의 영향만 있는 게 아니라 압력의 영향을 같이 받는다라는 걸 알아두고 요 그래프 위의 지점은 두 가지 상태가 변화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상태가 함께 공존할 수 있어요. 그럼 요 점은 T라는 요 점은 세 가지 그래프가 이 세 개의 그래프가 다 만나고 있죠? 이거는 세 가지 상태가 공존할 수 있는 점이에요. 다시 말해 압력이 0.006 기압이고 온도가 0.0098도일 때 이렇게 세팅을 해놓으면 물이 액체인 물과 고체인 얼음과 기체인 수증기가 그 안에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 물론 우리는 일기압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보기는 쉽지 않겠죠? 일부러 이런 실험 상황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볼 수 없는 지점이다 라는 것 같이 봐두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역시 하나의 물질 여기 오른쪽에 나와 있는데 여기 요 지점들, 요 그래프 위에 있는 점들은 두 가지 물질이 상태 변화하고 있잖아요. 요 지점에 있을 때는 두 가지 물질이 가역 반응이 진행되는 것이다 라고 보면 되고 그때 요 지점에서는 동적 평형이 일어나고 있다. 동적 평형 상태에 있다 라는 것들을 알아두면 되겠죠. 상평형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넘어갑시다. 잠깐만요. 여기 선생님이 줄도 쳐놨는데 뭐 이건 얘기했고
자, 뒤에 상평형 그림이 세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고 고체, 액체, 기체의 순수한 상태를 나타낸다라고 했어요. 자, 여기 증기압력 곡선, 융해 곡선, 승화 곡선이라고 나와 있는데 책에 있는 그림 다시 보면 AT 곡선, 액체와 기체 사이의 곡선을 증기압력 곡선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고체와 액체 사이의 BT 곡선을 융해가 얼음이, 그러니까 고체가 액체가 되는 상태 변화잖아요. 융해가 일어나는 곡선. 그 다음에 고체와 기체 사이의 CT 곡선을 우리가 승화 곡선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그것들이 증기압력 곡선은 액체와 기체가 평형, 그 다음에 융해 곡선은 고체와 액체가 평형, 승화 곡선은 고체와 기체가 평형이다 라는 것들을 알아두면 되겠죠. 대단히 어렵지 않으니까 알아두고, 하나 기억할 것은 증기압력 곡선은 사실 우리 앞에서 증기압력 배운 거랑 연관이 있어요. 끓고 있을 때 기억나죠? 끓는 점에서의 증기압력은 뭐와 같다고 했죠? 외부 압력과 같아요. 우리가 보통 끓는 점 얘기하고 이럴 때 일기압일 때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기준 끓는 점일 때 그런 상황에서는 증기압력이 일기압이다. 뭐 이런 것들 같이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뭐 기억하기 있는데 이런 것들 같이 기억해두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갑시다. 별로 대단히 어려운 내용은 아니라서. 자, 상평형 그림이 또 나와 있어요. 한 페이지 넘어가면 그림 116페이지에 그 활동하기 자료에서 토의에 있는데, 이 두 개의 그림의 차이 알겠어요? 지금 이건 물이 앞에서 했죠. 이산화탄소는 물하고 약간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액체, 기체 사이의 요 증기압력 곡선의 기울기는 같은데, 기울기는 얘랑 비슷하죠. 근데 고체와 액체 사이의 요 기울기가 물하고 값이 달라요. 물은 음의 기울기를 가지고 있는데 얘는 양의 기울기를 가지고 있죠. 물하고 이산화탄소 중에 일반적인 형태의 상평형 그림은 어떤 모양일까요? 이산화탄소가 일반적인 형태예요. 물은 좀 특이한 케이스예요. 물은 여기 그 융해 곡선이 음의 기울기를 가지고 있었다는 게 일반적인 물질과 좀 다르게 행동하는 패턴이에요. 얘가 일반적인 형태다라는 걸 같이 기억해두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걸 잠깐만 생각해보면, 잠깐만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걸 잠깐만 생각해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건 일기압이에요. 그러면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엔 일기압의 압력을 유지한 채로 그래프를 쭉 연결해보면 고체와 기체 사이의 상태 변화만 딱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얘는 무슨 성이 있어요? 승화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일기압의 상태에서는 절대로 뭘 볼 수 없어요. 액체 상태의 이산화탄소는 볼 수가 없어요. 액체 상태의 이산화탄소를 보려면 이 삼중점보다 압력이 높아야 되니까 5.1기압보다 높은 압력으로 가야지나 액체 이산화탄소를 볼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같이 기억해두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보통 그래서 승화성이 있는 물질은 삼중점이 1기압보다 높게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아까 말했지만 물은 3.1기압보다 낮은 압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승화를 오히려 볼 수가 없게 되죠. 이런 것들을 기억해두면 되고, 밑에 상태에서 변화 설명하기 예시 3가지, 예시 응용, 묻고 답하기가 있고, 또 오른쪽 페이지에 실생활 현상 설명하기 예시랑 응용과 묻고 답하기가 있는데, 메인은 예시만 한 가지씩 설명할게요. 지금 0.005기압에 영하 100도씨인 얼음이 있다고 했어요. 영하 100도씨는 모르겠고 0.005기압이면 삼중점보다 조금 낮은 압력이겠죠. 그러니까는 한 영하 100도씨니까 100도가 여기면 한 영하 100도는 이쯤 되겠네요. 그러면 거의 삼중점의 압력과 비슷한 상태니까 요 정도의 지점일 거라고 예측해 볼 수 있네요. 요 정도의 지점은 고체, 얼음이잖아요. 근데 요거에서 압력을 유지한 채 얘를 쭉 온도를 올렸어요. 그러면 바로 뭐로 가겠어요? 삼중점 아래 지점이죠. 삼중점 아래 지점에서 온도를 쭉 올렸으면 이 얼음이 바로 액체를 거치지 않고 기체로 바로 가는 무슨 상태가 변화가 일어나요? 승화하게 되겠죠. 그런 걸 알 수 있다라는 걸 알아두고, 그래서 물의 경우에는 우리가 일기압에 살고 있으니까 사실 승화를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표면에서는 여러분들 그 물이 증발하는 거 이런 거 얘기했었잖아요. 액체의 표면에서는 100도가 되지 않아도 수증기로 표면에서 그 변화 증발이 일어날 수 있는 것처럼 얼음도 일기압의 상태에서도 얼음의 표면에서 기체로 바로 약간씩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표면에서만 일어나는 일이고 전체 상태 변화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승화성이 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뭐 이런 것들 봐주면 될 것 같고요. 밑에 있는 것들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찾아보면 될 것 같고, 오른편 117페이지에 실생활 현상 설명하기 여기를 하나 볼게요.
선생님이 앞에서 실수했던 것을 똑같이 실수하고 있어요. 이거 펜 설정을 해놓고 그립 이거 쓰면 얘네가 계속 남는데 자꾸 선생님 미리 PPT를 만들어 놓고 애니메이션 어떻게 설정했는지 자꾸 까먹어가지고 이러고 있네요. 자, 실생활 현상 설명하기 내용을 잘 봅시다. 맨 첫 번째 것. 증기압력 곡선에서 압력이 희박해지면, 압력이 낮아지면, 물에 끓는 점이 낮아진다. 아까 얘기했죠? 높은 산에 올라가면 공기가 희박해서 대기압이 일고압보다 낮아져요. 그래서 산의 높이 등반하는 사람들, 그냥 일반적인 그냥 우리 뭐 북한산, 뭐 심악산, 뭐 고봉산 이런 데 등산하는 거 말고 히말라야 뭐 이런 데, 에베레스트 산 뭐 이런 데 가는, 그런데 높은 데로 올라가는 사람들은 거기 위에 공기의 양도 희박해지고 산소도 좀 적어져서 막 그런 것들을 다 준비해서 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어쨌든 산에 올라가면 아무래도 공기에 쌓여있는 양이 낮아지면서 대기압, 일기압보다 낮아져요.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잠깐만요. 지금 일기압보다 압력이 낮아지면, 많이 낮아지진 않겠지만 조금 낮아진다고 치면, 이렇게 낮아지면 여기가 원래 100도였는데 여기서 끓고 있었는데 그거보다 낮은 온도에서 끓게 되겠죠. 그럼 100도보다 낮은 온도에서 물이 끓게 될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밥을 하면 밥이 설익는다고 했어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도대체? 온도가 낮을 때 물이 끓어. 그러면 사실 생각해봐요. 뭐 예를 들어 물이 70도에 끓는다고 치면 100도에서 물이 끓을 때보다 시간이 적게 걸릴 수 있잖아요. 70도까지 온도 올리는 게 더 쉬울 테니까. 그러면 온도를 올리는 게 쉬우니까 밥이 빨리 돼야 될 것 같은데 밥이 빨리 되는지는 모르겠고 설익는다고 말했어요. 이거는 뭐냐면 더 낮은 온도에서 100도보다 낮은 온도에서 물이 끓게 되면 물이 가진 에너지는 70도, 예를 들어 70도에 끓으면 70도 에너지밖에 없어요. 100도의 에너지로 밥을 해야 쌀을 익혀야 쌀이 제대로 익는데 70도의 에너지로 쌀을 익히면 100도에 익히는 것보다는 에너지가 적으니까 쌀이 잘 안 익겠죠.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되냐면 선생님이 잠깐만요. 여기 있다. 냄비 그림을 자주 그리는데 전에 라면 끓여 먹는 얘기하면서 냄비를 한번 수업 시간에 그렸던 것 같은데, 자, 밥을 한다고 칩시다. 냄비 뚜껑을 덮었어요. 뭐 사실 산에서 요즘에는 밥을 하면 안 되긴 하지만 그래도 산에서 뭐 취사가 가능한 산이었다 치고 밥을 했다. 산장 같은 데다. 그러면 여기 쌀이 여기 이렇게 있겠죠. 그리고 물을 이렇게 부어놓고 밥을 해요. 그러면 원래는 여기 뜨거워진 물이 뜨거워지면서 전체적으로 다 대류해서 쌀을 골고루 익혀야 되는데 한 70도 정도에서 쌀이 익게 되면 물이 끓게 되면 물이 가진 에너지가 70도 에너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이렇게 요 정도밖에 순환을 못해요. 물이 요 정도밖에 순환을 못해. 그럼 물이 이렇게 뜨거워진 물이 도는 만큼 쌀이 있겠죠. 그런데 위쪽은 뜨거워진 물이 못 올라가. 그러면 쌀이 못 익겠죠. 밑에는 직화되니까 여기는 완전 엄청 익겠죠. 그래서 밑에는 타요. 가운데는 쌀이 그래도 어쨌든 70도의 물이라도 걔가 가서 익혀져서 밥이 돼요. 위에는 물이 거의 도달을 못하니까, 뜨뜻한 물이 도달을 못하니까 쌀이 못 익어. 그래서 밑에는 타고 중간에 밥이 되고 위에는 설 익는 3층밥이 돼요. 밥이 제대로 익지 않아요. 그러니까 온도가 낮은 물이 밥을 하는 것이 오히려 밥을 하는 데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아. 그래서 보통 산에서 밥을 할 때 돌을 올려놔라. 돌을 올려놔서 부족한 압력을 채워라. 그래서 돌을 올려서 일기압이 되면 물이 100도에서 다시 끓게 되니까 밥이 제대로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 지금은 산에서 취사를 잘 안 하니까 좀 별로 애매하고, 그 다음에 이거랑 반대로 압력솥이 있어. 압력솥. 요즘에는 그냥 일반적 압력솥은 잘 안 쓰고 그 전기 압력밥솥 이런 걸 사용하잖아요. 근데 전기 압력밥솥이든 일반적 압력솥이든 똑같이 뚜껑이 되게 무겁고 완전히 밀폐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일반 전기밥솥하고 다르게 요즘 보통 집에다 그런 압력 전기밥솥일 텐데 쌀을 넣고 물을 부은 다음에 뚜껑을 덮으면 뭐 이렇게 한 번 더 돌려서 철컥하고 채워야 돼. 완전히 밀폐시켜요. 완전히 밀폐시키면 일단은 그 안에는 내부랑 외부는 초반에 별로 다를 게 없기 때문에 100도에서 물이 끓기 시작해요. 물이 끓으면 수증기가 생기잖아요. 그 수증기들이 원래 일반 냄비 같은 데서나 일반 밥솥을 밥을 하면 바깥으로 빠져나가는데 얘는 밀폐시켜놨으니까 못 빠져나가. 그럼 못 빠져나가고 그 내부에 계속 수증기가 들어가 있겠죠.
그 수증기가 계속 들어가 있으면서 안에 있는 수증기 양이 많아지니까 내부의 압력이 높아지게 돼요. 그래서 압력솥의 내부는 밥을 하게 되면 일반적인 밥솥으로 밥하는 것보다 압력이 일기압보다 높아지는 상황이 돼요. 생기는 수증기가 바깥으로 못 빠져나가니까 증기가 너무 많아져서 증기압이 높아져 버려요. 증기압이 높아지면 아까 얘기했듯이 그 증기압 때문에 외부압이 높아지잖아요. 압력이 높아져 버려요. 내부의 압력이 높아지면 아까 어떻게 됐었어요? 잠깐만요. 미안해요. 또 시작되었네요. 압력이 압력이 높아지면 100도보다 높은 온도에서 끓게 되겠죠. 그래서 100도보다 높은 온도에서 물이 끓게 되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도 같긴 하지만 물이 가진 에너지는 훨씬 많아지기 때문에 에너지가 많으니까 오히려 쌀을 더 빨리 익혀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끓어서 물이 좀 끓기 시작하면서 그 안에 수증기가 많아지게 되면 높아진 압력 때문에 물이 더 높은 온도에서 끓으면서 더 많은 에너지로 일반적으로 밥을 할 때보다 일기압에서 밥을 할 때 100도씨의 물이 쌀을 익히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쌀을 익혀줄 수 있다. 그리고 쌀이 더 높은 온도에서 익게 되니까 질감이 좀 달라지겠죠. 밥의 질감도 좀 달라져서 맛도 다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해요. 두 가지, 이 실생활의 현상 설명하기에 있는 얘와 좀 다른 얘 두 가지. 높은 산에서 압력이 낮을 때 밥하는 거랑 압력솥에서 밥하는 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조금 기억해두면 될 것 같고, 이게 상평형 그림에서 가장 포인트가 되는 부분일 거예요. 자. 여기 또 한 가지가 나와 있어요. 그 117페이지 위에 예시로 상평형 그림하고 관련된 현재 우리 많이 사용하는 것이 나와 있는데 동결건조라는 게 있어요. 동결건조. 라면, 얘가 라면의 건더기 스프나 인스턴트 커피, 맥심, 카누 이런 거죠. 인스턴트 커피 같은 게 동결건조 식품이라고 하는데 온도를 0도 아래로 급격히 낮춰요. 그러면 온도가 0도 아래로 내려갔으니까 얼겠죠. 수분이. 그 재료 안에 수분이 확 얼어버려. 그 다음에 압력을 3중점의 압력, 3중점이 0.006 기압이잖아요. 그거보다 기압을 낮춰. 그러면 얘가 무슨 성질을 가지게 돼요? 승화를 할 수 있어지죠. 그래서 그거보다 압력을 낮게 한 다음에 갑자기 얼어버린 그 재료 속에 있던 얼음들이 바로 수증기로 승화될 수 있게 요렇게 건조시키는 방식이에요. 다시 말해 얼음이 물이 돼서 기체 수증기로 가는 과정이 아니라 일단 빨리 냉동시킨 다음에 그 수분 안에 있는 수분을 빨리 냉동시킨 다음에 걔네들이 승화할 수 있는 조건으로 압력을 확 낮춰서 걔네들에 있는 생성된 얼음이 바로 승화해서 바로 기체로 날아갈 수 있게 하는 형태로 그럼 열을 가한 것도 아니고 뭔가 물이 거쳐가지 않았기 때문에 물의 형태로 거쳐서 상태 변화를 일으킨 게 아니기 때문에 상태도 모양도 거의 비슷하게 바짝 마르게 돼요. 여러분들 라면 스프에 건더기 스프 같은 거 보면 정말 물만 딱 날아가고 딱 압축된 형태처럼 보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런 형태를 방식을 이용한 것이다. 일단 동결, 냉동시켜서 얼음을 재료 안에 있던 물을 다 얼린 다음에 그 다음에 걔네가 건조는 건조인데 걔네를 승화할 수 있는 조건으로 만들어서 건조시킨 것이다. 동결 건조라고 부른다. 일상에서 많이 쓴다. 라면의 건더기 수프 같은 것. 그 다음에 인스턴트 커피도 커피에서 그 커피의 액을 추출해서 그 추출한 액을 온도를 확 낮춰서 거기에 그 물들을 다 얼린 다음에 똑같이 걔네들이 승화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서 물만 딱 날린 형태, 그런 형태로 뭔가 제조한 거다.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있으면 돼요. 아마 그런 인스턴트 커피나 라면 건더기 같은 그런데 동결 건조 방식을 이용했다 이런 말들이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이런 게 다 물질의 상평형을 이용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물의 경우 아까 얘기했지만 물의 융해 곡선이 다른 물질들의 융해 곡선이랑 기울기가 다르잖아요. 이건 물의 물론 특징이에요. 왜 그렇다라고 말하려면 좀 애매하긴 한데 물이 수소 결합을 하면서 물이 또 고체, 얼음이 될 때 부피가 늘어나는 이런 특별한 성질들이 그런 영향력을 가져오는 것 같아요. 만약에 물이 일반적인 물질하고 비슷하게 행동했으면 우리는 생존할 수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 물의 그런 특별한 성질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그냥 여기 뒤에 붙이진 않았는데 119페이지에 2번만 하나 잠깐 볼게요. 이거는 좀 재미있는 실험식으로 많이 나오는데 실제로 실험하면 잘 되지는 않아요. 이 나무에 일단 얼음을 올려놓고 여기 그림이 있죠. 여기 밑에 있는 그림을 잠깐 나무 위에 얼음을 올려놨어요. 그리고
추를 철사에 이렇게 해서 이쪽에 추를 매달았어요. 그럼 추가 중력되면 당겨질 거 아니에요. 이게 얼음이잖아요. 위에서 내가 위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어떻게 저는 빨간색으로 그리는 종이인데 위에서 바라보면 얼음이 있으면 요 사이에 이렇게 해가지고 철사가 이렇게 매달리고 이쪽에 추가 이렇게 있는 게 보이겠죠? 시간이 지나면 내가 이렇게 놓으면 추가 아래 중력 때문에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요 철사가 닿는 요 부분에 압력이 가해지게 돼요. 여러분 아까 했죠? 압력을 가하면 물의 상평형 그림이 어떻게 생겼어요? 이거 압력, 여기가 온도였죠? 뭐 대충 그리면 이런 식으로 그려졌죠? 일기압이 여기에요. 근데 압력이 가해져서 압력이 높아지면 어느 점이 내려가죠? 어느 점이 내려가면 지금 이 얼음이 0도였는데 이 철사가 닿는 부분에 어느 점은 0도보다 낮아져요. 그럼 영하 한 2도 정도 됐다고 치면 영하 2도에서 올 거면 0도에서는 녹아야 되죠. 그래서 이 얼음이 철사 닿는 부분이 갑자기 높게 돼요. 압력 때문에. 압력이 커져서 어느 점이 그 부분만 딱 낮아져서. 그래서 얘가 살짝 이렇게 밑으로 살짝 내려가겠죠. 그래서 여기가 좀 밑으로 내려가고 철사가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려와. 그러면 얘가 지나가고 나면 이 위에 압력이 더 이상 없죠. 그러면 다시 0도씨에 얼게 되는 거니까 다시 얼어. 그래서 점점점 이 철사가 밑으로 쭉 내려서 철사는 다 빠져요.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어이없게 얼음은 그대로 붙어 있어. 왜냐하면 철사가 닿는 부분이 녹았다가 철사가 지나가면 압력이 더 이상 없으니까 거기에 다시 얼어서 붙고 그런 과정이 쭉 진행되면서 얼음을 통과할 수 있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더라. 다시 말해 압력이 가해지는 부분에 녹는 점이 낮아지면서 철사가 누르는 부분들만 녹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철사가 통과하지만 지나가면 결국 위에가 다 얼게 되더라. 뭐 이런 압력의 변화가 어느 점의 차이를 가져온다 라는 것과 관련된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나머지 것들도 크게 어렵지 않아서 그 압력밥솥은 119페이지에 3번에 또 있긴 한데 이거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으니까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 대단원 1단원은 선생님이 수업 하나 녹화할 때 소단원 하나 할 때 막 긴 건 한 50분 가까이 되는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단원이 원래 내용이 많아요. 근데 지금 우리 나머지 단원 2, 3, 4단원은 크게 내용이 없고 3단원, 2단원도 원래 화학2에 있었던 이전 교육과정하고 내용이 좀 달라져서 뭔가 귀찮고 복잡한 것들이 많이 빠졌어요. 그리고 대단원 3단원 반응 속도는 원래 그렇게 막 엄청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라서 진도를 못 나갈까봐 걱정은 안 해도 돼요. 그리고 사실 내용이 많이 변화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1차 지필 다들 잘 봤죠? 아마 수행평가 선생님이 아직 채점 안 했는데 잘 봤으리라 믿어요. 2차 지필도 아주 어렵게 나오진 않을 거예요. 교육과정에 벗어난 건 선생님이 시험을 낼 수는 없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공부하면 또 잘 볼 수 있을 거라 점수는 높은데 등급이 나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열심히 한 만큼 선생님이 최대한 여러분 세특에라도 어떻게 남을 수 있도록 기록하는 데 노력을 해볼 테니까 화학2는 학문적으로는 재미있는 내용이에요. 문제를 풀기는 좀 귀찮을 수도 있고 수능을 보라고 권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아예 놓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아마 이번 주 6월 마지막이자 7월 첫 주인 그 주에는 이 정도 내용을 수업을 하게 될 것 같네요. 이 단원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